여기 한 캐나다 회사에 놀라운 도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손을 잡고 삼성과 애플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 하는데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이 회사가 대체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들이 선택한 특별한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020년 1월, 차가운 캐나다 겨울이었지만 토론토에 있는 제 차고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걸 보며 빈 화이트보드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춥다는 생각도 들지 않을 만큼 저와 제 팀이 막 시작하려던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저는 알렉스 톰슨이라고 해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애플이나 삼성 같은 거대 기업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스마트폰을 만들겠다고 결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대체 왜 차고에서 스마트폰 회사를 시작하지? 저도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여러 번 던졌어요.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저희 부모님 주방 식탁은 항상 제가 고치거나 업그레이드 하려고 뜯어놓은 휴대폰 부품들로 뒤덮여 있었어요. 그 호기심은 제가 공학 학위를 마친 후에도 여전했어요. 저희 차고는 특별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기름 자국이 있는 콘크리트 바닥에 낡은 차에서 흘린 얼룩이 있고 금속 선반에는 각종 공구들이 놓여 있었죠. 근처 철물점에서 산 접이식 테이블 몇 개를 가져다 놓았고요. 하지만 저희 5명이 모이기엔 딱 좋았어요. 저와 대학 때 만난 엔지니어 2명, 유명 IT 회사에서 일했던 디자이너 1명, 그리고 저희의 미친 꿈을 믿어준 마케팅 전문가 1명이 팀을 이뤘죠. 첫 회의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희는 그냥 또 하나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으면서도 손에 들었을 때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폰을 만드는 거예요. 제 말을 듣고 다들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서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그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어떻게 캐나다의 이 작은 팀이 삼성 같은 대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삼성은 저희에게 특히 흥미로운 대상이었어요. 작은 무역 회사로 시작한 삼성은 이제 세계 최대의 기술 회사 중 하나가 되었잖아요. 저희는 삼성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특히 좋은 디자인과 신기술을 어떻게 조화시켰는지 연구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만의 이야기가 저희에게 영감을 줬어요. 실리콘밸리가 아니더라도 훌륭한 기술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나라니까요.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자전거를 타고 차고로 가서 디자인 작업을 시작했어요. 아름다우면서도 아이폰처럼 비싸지 않은 폰을 만들고 싶었죠. 쉽지는 않았어요. 손이 아플 때까지 스케치를 했다가 다 찢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했어요. 가끔은 저희 팀 전원이 바닥에 앉아서 여러 회사의 폰들을 둘러보며 어떤 폰은 왜 저렴해 보이고 어떤 폰은 왜 고급스럽게 느껴지는지 분석했어요. 캐나다에서 테크 회사를 시작한다는 게 우스운 얘기처럼 들릴 때도 많았어요. 가족들에게 제가 하는 일을 말했더니 삼촌이 웃으며 그러시더라고요. 알렉스, 캐나다는 메이플 시럽이나 하키로 유명하지 스마트폰으로 유명하지는 않잖아.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이를 악물었어요. 왜 캐나다도 기술로 유명해질 수 없겠어요? 초창기엔 정말 많은 문제에 부딪혔어요. 첫 번째 시제품은 너무 두꺼웠고 화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조금 나아졌지만 배터리가 금방 방전되곤 했죠.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새로운 걸 배웠어요. 저희는 차고 한쪽 벽에 실패한 시제품 사진들을 걸어놓는 실패의 벽을 만들었어요. 그 벽을 볼 때마다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를 계속 움직이게 한 건 사람들이 부담 없이 좋은 폰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는 꿈이었어요. 학생들이 휴대폰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부모님들이 한 달치 월세를 쓰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좋은 폰을 사줄 수 있기를 바랐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희가 돕고 싶었던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1년이 지나자 차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어요. 텅 비어 있던 화이트보드는
그림과 설계도로 가득 차 있었고 선반에는 낡은 공구 대신 시제품 폰들이 놓여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토론토의 차고처럼 예상 밖의 장소에서 최고의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사실을요. 그 초창기를 되돌아보면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은 기술 지식이나 사업 계획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더라도 저희는 특별한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가끔 저는 그 착오를 찾아가요. 이제는 다른 스타트업에게 임대를 줬지만 바닥에 남아있는 기름 얼룩은 여전히 저희 여정의 시작을 떠올리게 해줘요. 저는 서울의 커다란 유리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손이 떨렸어요. 한국의 스마트폰 유통업체와 처음으로 중요한 미팅을 가지는 날이었거든요. 모든 게 완벽해야만 했어요.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100번도 넘게 했지만 로비에 서 있는 순간 저는 정말 커다란 바닷속에 갇힌 작은 물고기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톰슨 씨 맞으시죠? 따뜻한 목소리가 저를 불렀어요. 파트너십 책임자인 박 실장님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녀는 깔끔한 파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조용한 자신감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들어가는 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애플과 삼성은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산 같았죠. 그들은 수백만의 충성 고객, 막대한 마케팅 예산, 그리고 단연간의 경험을 갖고 있었어요. 반면에 저희 캐나다의 작은 회사는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을 뿐이었지만 저희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바로 사람들이 실제로 살 수 있는 가격에 제공하는 프리미엄 기능의 스마트폰이었죠. 미팅 중에 저는 박 실장님께 저희 시제품을 보여드렸어요. 저희 폰은 가장 얇지도 가장 강력하지도 않았지만 일상적인 사용자들에게 꼭 필요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틀 동안 지속되는 배터리, 저조돼서도 훌륭한 사진을 찍는 카메라, 그리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가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최신 아이폰 가격의 절반에 판매할 수 있었죠. 재밌는 접근 방식이네요. 박 실장님이 폰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대량 생산은 어떻게 하실 거죠? 우리 시장에서는 품질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 제가 준비해온 순간이었어요. 저는 저희의 세부적인 제조 계획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한국의 정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장들과 협력해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단순히 유통업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가진 최고 품질의 전자기기 제조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상외로 저희 이야기를 들으며 박 실장님이 점점 더 흥미를 느끼는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아시아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제공하려는 바로 그 제품을 찾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대형 브랜드들은 가장 비싼 모델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저희가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의 빈틈이 생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시아 시장에서 성공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박 실장님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알 수 없었던 시장의 세부적인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젊은 세대는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스마트폰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으면서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자주 사용하는 앱들과 완벽히 호환되는 기기를 원했어요. 몇 시간 동안 저희 제품에서 무엇을 바꿔야 할지 논의했어요. 저희의 초기 디자인은 너무 밋밋했어요. 그래서 뒷면 커버에 은은한 반짝임을 추가해야 했죠. 카메라 앱은 소셜미디어와 더 잘 연동되도록 개선해야 했고요. 심지어 포장도 소비자들이 열어볼 때 특별한 느낌이 들도록 업그레이드 해야 했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에 해가 지는 동안 박 실장님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녀의 회사가 저희의 유통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조 및 디자인 네트워크까지 연결해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대신 아시아 시장에서는 그들이 저희의 독점 파트너가 되는 조건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파트너십은 저희가 대형 브랜드들이 사용하는 첨단 제조 기술에 접근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의 숙련된 엔지니어들에게서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폰 제작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었어요. 그 후 몇 달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저희는 박 실장님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품을 재설계했어요. 서울의 새로운 파트너들과 밤늦게까지 화상 통화를 하면서 모든 세부 사항을 다듬었어요. 볼륨 버튼의 클릭감부터 지문 센서의 속도까지 모든 것이 중요했어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테스트 시장인 싱가포르에서 제품을 출시했을 때 저희 폰은 단 3일 만에 완판됐어요. 리뷰에서는 중간 가격대에서 느껴지는 프리미엄 감각이라고 극찬했어요. 무엇보다도 실제 사용자들이 저희 폰에 대해 기대 이상이라는 흥분된 메시지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비싼 플래그십 모델을 사지 않아도 되는 점을 너무 좋아했더라고요. 이 초기 성공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어요. 거대 기업들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항상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저희는 비싼 플래그십 폰에 실망한 고객들의 목소리를 듣고 저희만의 길을 찾았어요. 한국 파트너십을 통해 그 통찰력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도구와 지식을 얻게 되었죠. 서울에서의 첫 미팅을 떠올려 보면 스마트폰 사업에 대해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아요. 하지만 가끔 순진하다는 건 이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일에 도전할 용기를 주니까요. 한국의 파트너들과 함께 이제 저희는 토론토의 작은 차고에서 꿈만 꾸던 사람들이 아니라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희의 합리적인 가격의 프리미엄 기술이라는 비전을 세상에 전할 준비가 된 거죠. 제가 사무실 창가에 서서 토론토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유리 건물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제 책상 위에는 2대의 핸드폰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회사의 최신 모델이었고 다른 하나는 삼성 갤럭시의 최신 모델이었죠. 그 두 핸드폰을 보며 우리 회사와 삼성이 얼마나 다른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삼성은 전 세계에 수천 개의 매장을 가진 거대한 회사인데 우리는 이제 막 캐나다에서 10번째 매장을 열었다고 기뻐하는 중이었으니까요. 알렉스 판매 수치 나왔어요. 마케팅 책임자인 사라가 제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그녀는 제 앞에 태블릿을 놓았고 거기엔 우리 시장 성과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었죠.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건 분명했지만 그래도 삼성이나 애플에 비하면 우리는 여전히 작은 점에 불과했어요. 삼성과 애플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은 단순히 큰 수준을 넘어서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삼성은 작은 도시보다 더 큰 공장들을 가지고 있었고 애플의 연간 연구 예산은 우리 회사 전체 가치보다도 컸어요. 그들을 상대하다 보면 제가 꼭 다윗처럼 느껴졌어요. 그것도 골리앗 하나가 아니라 2명의 골리앗을 동시에 상대하는 기분이었죠. 삼성은 정말 어디에나 있었어요. 모든 가격대의 핸드폰을 다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간단한 기본 핸드폰을 원하세요? 삼성에 있었어요. 화려한 접이식 핸드폰을 원하세요? 그것도 삼성이 있었죠. 삼성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엄청난 양의 핸드폰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마치 언제나 더 나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가게와 경쟁하는 것 같았어요. 반면에 애플은 다른 방식으로 도전해왔어요. 애플은 어디에나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특별해지기를 목표로 했죠. 사람들은 단순히 애플 핸드폰을 사는 게 아니라 애플 가족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아이폰을 사면 단순히 핸드폰을 사는 게 아니라 독특한 클럽에 들어가는 황금 티켓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애플의 매장은 마치 미술관 같았고 그들의 핸드폰은 보석처럼 대접받았죠. 하지만 우리도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우리 고객 서비스 평점 다시 보여주세요. 제가 사라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른 그래프로 화면을 넘겼죠. 이게 바로 우리의 비밀 무기였어요. 우리는 더 많이 신경 썼거든요. 누군가 우리 핸드폰을 사면 단순히 기기를 얻는 게 아니라 친구를 얻는 거였어요. 우리는 모든 이메일에 답장했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각 고객을 유일한 고객처럼 대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밤 중 하나가 있었어요. 밴쿠버에 사는 한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손주들과 영상 통화하는 방법을 모르시겠다고 하셨죠. 보통 다른 회사였으면 도움 웹사이트로 안내했을 텐데, 우리 지원팀은 2시간을 들여 할머니께 모든 걸 가르쳐 드렸어요. 그 다음 주에 할머니께서 직접 구운 쿠키를 보내주셨어요. 거대 기업들과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연결이었죠. 우리는 소프트웨어에서도 좀 다르게 접근했어요. 애플이나 삼성은 사람들을 그들만의 방식에 가둬두는 걸 좋아했지만 우리는 사용자들에게 모든 걸 자유롭게 바꾸도록 했어요. 핸드폰이 다르게 작동하길 원하세요? 마음껏 바꿔보세요. 다른 스타일을 원하세요? 변경하세요. 우리는 단순히 핸드폰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그들의 핸드폰을 진정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친절하고 개방적인 접근 방식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 팀을 인내심 많고 이해심 있게 훈련해야 했고, 소프트웨어를 유연하게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어요. 큰 회사들이 무시할 만한 고객 요청에도 네라고 답해야 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게 효과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 사용자 커뮤니티는 점점 커졌고, 그들은 친구들에게 우리를 추천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온라인 포럼도 만들었어요. 사용자들이 팁을 공유하고 서로를 돕는 공간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포럼은 마치 동네 모임처럼 변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심지어 친구가 되기도 했어요. 우리 사용자들은 단순히 핸드폰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였어요. 어느 날 한 기술 리뷰어가 이렇게 썼어요. 삼성과 애플이 누가 더 화려한 기능을 가지는지 싸우는 동안 이 캐나다 회사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리뷰는 제 사무실 벽에 걸려 있었어요. 그걸 볼 때마다 느꼈어요. 더 작다고 해서 더 약한 건 아니라고요. 우리는 고객들에게 더 가까운 존재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 커뮤니티가 커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용자들이 우리 홍보대사가 된 거예요. 친구들이 핸드폰에 대해 물어보면 이제 거대 기업들만 언급하지 않았어요. 대신 캐나다에 이런 회사 들어봤어. 정말 좋은 핸드폰을 만들고 진짜로 신경 써줘 라고 말했죠. 이게 바로 우리의 길이었어요. 크기나 작은 면에서 거대 기업들을 따라갈 수는 없었지만 마음으로 이길 수 있었어요. 삼성이 새로운 기능을 발표할 때마다 우리는 실제 사람들에게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들었어요. 애플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때마다 우리는 더 개인적이고 친절하게 만들었죠. 책상 위에 놓인 2대의 핸드폰을 다시 바라보며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성공은 단순히 가장 크거나 가장 비싼 것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가장 인간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었죠. 거인들 사이에서 우리는 친구 같은 회사가 되는 길을 선택했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어요. 아침 햇살이 토론토에 있는 제 사무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최신 시장 보고서를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죠. 숫자들이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때였어요.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꽤 잘해왔지만 스마트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그 작은 차고에서 시작했을 때와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렉스, 전략 회의 준비 끝났습니다. 제 비서인 사라가 인터폰으로 말했어요. 저는 생각을 정리하고 주 회의실로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얼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전 세계 각지의 사무실에서 화상회의로 참여한 직원들의 얼굴도 벽에 걸린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제가 시작했어요. 오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시장 변화에 대해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작년에 우리가 만든 스마트폰도 좋지만 이제는 좋다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경쟁사들은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경계를 밀어붙이고 있어요. 최신 폴더블 폰의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몇 초 만에 휴대폰에서 태블릿으로 변신하는 제품들이었죠. 이제 이런 건 더 이상 콘셉트가 아니었어요. 서울이나 싱가포르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매일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삼성은 이미 이런 기기를 수백만 대나 판매했고 그들의 5G 네트워크 덕분에 사람들은 몇 초 만에 영화를 다운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면서 연구팀의 최신 프로젝트를 가리켰죠. 우리에게도 특별한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마트폰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엔지니어들만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목표로 했어요. 여러분의 휴대폰이 하루 동안의 사용 패턴을 배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밖에서 책을 읽을 때는 화면 밝기를 자동으로 높여주고 충전기를 깜빡했을 때는 배터리를 절약하도록 설정하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과 어머니의 일정에 맞춰 가장 적절한 통화 시간을 추천해 주거나 아무 요청 없이도 사진을 자동으로 앨범별로 정리해 주는 거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에서 팀을 확장하기로 큰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히 제조 중심지가 아니었어요. 글로벌 스마트폰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었죠. 우리는 그곳에서 더 많은 엔지니어와 연구원을 채용했어요.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스마트폰 기능들을 개발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비용 문제는요. 화상회의 화면에 있던 우리의 재무 책임자인 마리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주 타당한 질문이었어요. 첨단 기술은 저렴하지 않았고 우리는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스마트폰을 약속했었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한국의 반도체 제조사들과 협력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휴대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칩을 만드는 회사들과 직접 협력함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기능만 구현하는 맞춤형 칩을 제작할 수 있었어요. 불필요한 기능에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말이죠. 이번 변화는 단순히 스마트폰 내부의 기술만을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려는 시도였죠.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전화 통화보다는 다른 용도로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커피값을 결제하거나 집안의 조명을 제어하는 등으로 말이죠. 이런 새로운 현실에 맞춰 설계가 필요했어요. 저는 프로토타입 벽으로 걸어가서 우리가 작업 중인 모델들을 보여주었어요. 이거 손에 잡히는 느낌이 다른 거 느껴지시죠? 제가 가장 최근 디자인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화면이 가장자리에서 살짝 휘어져 있어서 손에 쥐기 더 편해요. 뒷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새로운 소재로 만들어졌고 카메라는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닿는 곳에 배치했어요. 한국에 있는 우리 팀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줬어요. 혁신은 단순히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술이 마치 몸의 연장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이 혁신이죠. 이 철학이 우리의 모든 작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끝날 때쯤 방 안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물론 우리가 맞닥뜨린 도전은 컸어요. 애플이나 삼성 같은 대기업들은 더 많은 돈과 인력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빠르게 움직이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었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의 차고 시절이 생각났어요. 스마트폰 시장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우리는 단순히 따라잡는 수준이 아니라 선두에서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우리의 스마트폰은 단순히 똑똑한 기기를 넘어서 사람들의 일상에서 진정한 동반자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거대 기업들과 경쟁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었죠. 사람들의 삶을 작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더 좋게 만드는 것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우리 팀의 성장과 실용적 혁신에 집중하는 덕분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토론토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마치 우리의 미래가 형태를 갖추어가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세대의 스마트폰은 더 좋은 화면이나 더 빠른 프로세서를 넘어설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는 기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건 노력할 가치가 있는 미래였어요. 아침 햇살이 토론토 사무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제가 화면에 떠 있는 최신 판매 수치를 보고 있었어요. 손이 떨릴 정도로 흥분이 됐는데요. 저희 중급 스마트폰이 동남아시아에서 100만 대를 판매한 겁니다. 몇 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새로운 시장에서 진짜 성과를 보고 있었어요. 이거 봐야 해요, 알렉스. 마케팅 디렉터인 사라가 태블릿을 들고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녀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에서 올라온 소셜미디어 게시글들을 보여줬는데요. 고객들이 우리 휴대폰을 들고 찍은 사진들을 올리면서 카메라 성능이랑 배터리 수명을 칭찬하는 글들이었어요. 특히 마닐라의 한 대학생이 쓴 글이 엄청 화제가 됐어요. 드디어 고급스러운데도 내 저금통을 털지 않는 휴대폰을 찾았어. 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죠. 고급스럽게 보이고 느껴지지만 삼성이나 애플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제공하는 거였어요. 알루미늄이나 고릴라 글래스 같은 고급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어떤 프리미엄 기능을 넣을지 신중하게 선택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었어요. 모든 휴대폰은 훌륭한 카메라와 강력한 배터리 성능을 갖췄죠. 우리 조사 결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요소였어요. 동남아시아에서의 성공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안겨줬어요. 각 나라마다 요구하는 게 달랐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더운 날씨와 습기, 그리고 가끔 내리는 비를 견딜 수 있는 휴대폰이 필요했고, 베트남에서는 젊은 직장인들이 카페나 사무실에서 눈에 띌 수 있는 세련된 디자인을 원했어요. 태국에서는 모바일 게임이 엄청 인기라서 인기 있는 게임들을 매끄럽게 구동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탑재해야 했어요. 유럽 시장은 완전히 다른 도전이었어요. 유럽 사람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환경 영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포장재를 완전히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다시 설계했어요. 그리고 고객들이 휴대폰 부품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추적할 수 있는 특별한 웹사이트도 만들었죠. 이런 투명성 덕분에 우리 제품은 신뢰를 얻었고 기술 잡지들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남한 기술 회사와의 파트너십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들의 첨단 제조 기술 덕분에 우리 휴대폰은 거의 고장나거나 오작동하지 않았죠. 서울 근처에 있는 그들의 공장을 방문했을 때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이 휴대폰 하나하나를 포장 전에 수백 번씩 테스트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런 꼼꼼한 품질 관리는 반품을 줄이고 더 많은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죠. 하지만 하드웨어에만 집중하지 않았어요. 새 시장마다 현지 고객 서비스팀을 고용했어요. 파리에서 누군가 휴대폰 문제로 연락하면 프랑스 사람과 대화하게 되고, 자카르타에서 문제가 생기면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도네시아 직원과 얘기하게 했죠. 마케팅도 지역별로 완전히 다르게 접근했어요. 동남아시아에서는 인기 있는 모바일 게임 대회를 후원하고 지역 테크 인플루언서들과 협력했어요. 유럽에서는 환경 보호 노력과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조했죠. 심지어 지역별로 선호하는 색깔에 맞춰 특별한 휴대폰 색상도 만들었어요. 프랑스 고객들을 위한 딥블루, 독일 사용자를 위한 숲의 녹색 같은 것들이요. 특히 자랑스러운 캠페인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던 광고였어요. 방콕의 길거리 음식 판매자가 저조도 카메라로 음식 사진을 멋지게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모습, 베를린의 학생이 배터리 절약 기능 덕분에 하루 종일 카페에서 공부하는 모습, 베트남의 사진 작가가 하롱베이의 일출을 프로페셔널 카메라 모드로 찍는 모습 같은 것들이요. 그 해가 끝날 즈음 우리 휴대폰은 12개 새로운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니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고객들이 보내준 편지와 이메일이었어요. 인도네시아의 한 소규모 사업자는 우리 휴대폰의 긴 배터리 수명 덕분에 하루 종일 가게를 관리할 수 있었다고 했고, 프랑스의 한 학생은 예산에 맞으면서도 수업 프로젝트 영상 편집까지 가능했던 우리 휴대폰에 고마움을 전했어요. 사무실 벽에 걸린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토론토의 차고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초기에 꿈꾸던 날들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올 줄은 몰랐죠. 이제 우리의 휴대폰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연결되고 창조하며 자신들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고객들의 성공 이야기는 우리가 왜 이 여정을 시작했는지 다시금 떠올리게 해줬어요. 모두가 좋은 기술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이유 말이에요. 책상 위에 쌓인 외국 비즈니스 카드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네트워크를 확장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각각의 카드가 파트너십, 연결, 그리고 글로벌 여정에서 한 걸음을 의미했거든요. 독일에서 온 새로운 소매 파트너의 명함을 집어들며 지금까지 이룬 것들에 대한 자부심과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지금 토론토에 있는 사무실에서 석양이 지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어요. 2024년의 바쁜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가네요. 제 책상 위에는 세 대의 전화기가 놓여 있어요. 가장 최신 모델, 몇 년 전 그 차고에서 만든 초기 프로토타입,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기기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멀리까지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는 한국에 있는 팀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그 팀이 저한테 정말 놀라운 걸 보여줬거든요. 화면이 한 번이 아니라 2번까지 접히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흥분은 마치 우리 초창기 때를 떠올리게 했어요. 그때는 뭐든지 가능해 보였죠. 그리고 지금 그때 가능하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현실이 됐어요. 우리 회사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성장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폰을 만드는 걸 꿈꿨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업계의 가장 큰 이름들과 경쟁하고 있잖아요. 지난달에는 서울, 싱가포르, 런던, 파리의 매장에서 우리 제품이 판매되는 걸 직접 봤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 기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게 정말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하지만 성공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스마트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회사들마다 공중에 3D 이미지를 투사할 수 있는 휴대폰을 개발하느라 경쟁하고 있어요. 또 다른 회사들은 디지털 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기술을 스마트폰에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 2가지 기술 모두 작업하고 있지만 저희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토론토 매장에서 한 10대 고객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 친구가 저희 폰을 선택한 이유가 다른데 좋은 방식으로 다르다라는 거였어요. 바로 그게 우리가 항상 목표로 해왔던 거예요. 다른 회사들처럼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걸 만들고 싶었거든요. 한국에 있는 연구팀은 정말 대단해요. 그들이 우리 폰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기능들을 개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줬거든요. 예를 들면 폰이 사용자의 습관을 스스로 학습해서 자동으로 편리하게 조정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에요. 밤마다 화면 밝기를 줄이는 걸 자주 하시면 폰이 알아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매주 일요일 오후에 어머니께 전화를 자주 거시면 부드럽게 알림을 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단순히 멋진 기능만 추가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환경을 생각하며 우리의 제품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희 최신 공장은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고 휴대폰의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는 방법도 찾고 있거든요. 저희 폰을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은 단순히 기기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경쟁은 여전히 치열해요. 애플이나 삼성 같은 회사들은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제품들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저희도 이제 우리만의 자리를 찾았다고 느껴요. 강력하면서도 너무 비싸지 않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지만 노트북만큼 비싸지는 않은 폰을 제공하는 게 우리의 차별화 포인트죠. 앞으로를 내다보면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게 보여요. 매년 더 많은 회사들이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기술은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오늘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내일은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점이 이 업계를 더 흥미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미래를 위한 큰 아이디어들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실시간으로 대화를 번역해주면서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휴대폰이라든지 평평한 표면 어디에든 풀사이즈 키보드를 투사할 수 있는 기기 같은 것들이요. 이건 단순히 꿈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 팀이 실제로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에요.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성공은 단순히 최고의 기술을 가지는 것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기술이 친근하고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것,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지금 새로운 폰의 프로토타입을 바라보면서 몇 년 전 그 차고에서 느꼈던 바로 그 설렘을 느끼고 있어요. 화면이 켜지는데 눈에 더 편하고 배터리 소모도 적은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보이네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괜찮아요. 혁신이라는 건 작은 발걸음을 꾸준히 내딛고 실수에서 배우며 더 나아지기 위해 멈추지 않는 거니까요. 내일은 서울로 날아가서 연구팀을 만날 거예요. 그들이 새로운 걸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만한 무언가래요. 그게 정말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재미있는 부분이죠. 매일매일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 그리고 놀라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이제 해가 저물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토론토 곳곳의 사무실과 집에서는 사람들이 우리 폰을 사용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통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프로젝트 작업도 하고 게임으로 쉬고 있겠죠. 그 모든 폰이 우리 꿈의 작은 조각들이 현실로 이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막 시작했어요. 저는 아파트의 차가운 창문에 손을 대고 평양을 가로지르는 아침 안개를 바라봅니다. 23층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회색 그림처럼 보입니다. 거대한 류경 호텔의 피라미드는 여전히 모든 것 위로 우뚝 솟아 있고 수년이 지나도록 끝내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침 8시인데 아래 거리는 이미 어두운 양복과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직장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성준이라고 합니다. 북한 외무무역회사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운이 좋다고 말할 겁니다. 저희 가족은 평양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건물 중 하나에 살고 있고 텔레비전, 컴퓨터도 있고 가끔씩은 온수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건 저희가 이 단순한 것들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저는 창문에서 고개를 돌리고 거실로 걸어갑니다. 맨바닥에서 발소리가 울립니다. 또 전기가 나갔네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계단을 다 걸어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 얼굴 씻을 수 있었던 건 다행이에요. 물이 흐를 때 압력이 더 좋거든요. 사람들 다 일어나기 전에 말이죠. 저의 아내, 지혜는 벌써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가스레인지 위에 물을 뜨고 있는데 가스가 부족한지 불꽃이 약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혜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옥수수차 한 잔을 저에게 건넵니다. 진짜 커피는 꿈도 꿀 수 없어요.
작은 가방 하나에 한 달 월급이 들어가거든요. 어젯밤 뉴스 들었어요? 지혜는 속삭이듯 말합니다. 우리가 둘만 있는 부엌에서 말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벽에 귀가 있다는 걸. 아파트의 어딘가에 마이크가 숨겨져 있다는 걸 우리는 몰라도 다들 압니다. 아래층 김씨 잡혔다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김씨는 좋은 이웃이었어요. 항상 예의 바르고 규칙을 잘 지켰죠. 그런데 누군가 그가 숨겨둔 USB 드라이브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고 신고했어요. 이제 그는 사라졌고 그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선 그렇게 일이 진행돼요. 한 번 실수하면 온 가족이 사라지죠. 출근 준비를 하면서 서류 가방을 3번이나 확인합니다. 안에는 오늘 중국 사업가들과 있을 회의에 필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만날 수 있는 건 특권이자 위험입니다. 잘못한 말 한마디, 의심스러운 제스처 하나로 저도 김씨처럼 될 수 있거든요. 회사까지 가는 데는 40분이 걸립니다. 거대한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동상을 지나가며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카메라는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며 아침 풍경을 봅니다. 빨간 스카프를 두른 아이들이 학교로 가고, 군인들이 거리를 순찰하고, 여성들은 이미 깨끗한 인도를 쓸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겉보기엔 완벽해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식이죠. 겉으로는 완벽하게, 속으로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회사에 도착해 제 사무실에 앉아 책상 위에 사진들을 봅니다. 하나는 딸 하준이의 유치원 졸업식에서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아들 진수가 교복을 입고 똑바로 서 있는 사진입니다. 그 아이들이 바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 위험한 게임, 완벽한 북한 시민인 척하는 게임을 하는 이유죠. 지난달 저는 중국에 있는 담둥으로 출장 갔었습니다. 두 나라의 차이를 몸소 느꼈습니다. 담둥의 거리는 화려한 간판과 음식으로 가득한 상점들로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자유롭게 웃고 이야기하며 걸어 다녔습니다. 그들은 동상에 절하지 않았고 집안에서 속삭이지도 않았습니다. 평양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웅장한 건물들이 비어 보였고 선전 포스터에 그려진 행복한 얼굴들이 거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거리 스피커로 울려 퍼지는 애국적인 음악도 이제는 슬픈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오늘 밤 다시 전등이 꺼진 거리를 걸으며 저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주는 벌써 지도자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배우고 있고 진수는 공식 역사책을 외우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도 저처럼 이 벽과 속삭임의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저는 위험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생존 이상의 삶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오늘 제 사무실 창문에서 본 작은 균열처럼 자꾸 커져갑니다. 작지만 점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깨뜨릴 것처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저는 새벽의 희미한 빛 속에서 아내인 지혜 씨의 얼굴을 봐요.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는 여전히 저에게 힘을 줍니다. 오늘도 대부분의 날처럼 그녀는 이미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어요. 금속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파트 안에 울려 퍼져요. 우리 집은 평양의 회색 아파트 건물 15층에 있어요. 밖에서 보면 꽤 인상적이죠. 도시에서 나름 좋은 건물 중 하나예요. 제 동료들 중 상당수는 우리 집에 살고 있다는 걸 부러워해요. 하지만 그들은 이 벽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지 못해요. 저는 부엌으로 걸어가며 아직 방에서 자고 있는 제 10대 아들 진수가 깨지 않도록 조심해요. 그는 날이 갈수록 어머니를 닮아요. 그 부드러운 눈빛과 조용한 결단력이 그와 비슷해요. 14살인 그는 또래 남자아이들보다 키는 크지만 저한텐 아직도 너무 마른 것 같아요. 음식은 쉽게 구할 수 없어요.
우리처럼 특권을 가진 가정이라도 말이죠. 좋은 아침이에요. 지혜 씨가 속삭이며 죽을 하나 건네줘요. 우리는 항상 아침엔 조용히 말을 해요. 이 아파트의 벽은 얇아서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제가 무역회사에서 일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감시가 일상이라는 사실에 익숙해지지 않아요. 그때 우리 6살 딸 하준이가 부엌에 비틀거리며 들어와요. 그녀는 눈을 비비고 있고 검은 머리카락은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어요. 그녀의 분홍색 파자마는 중국에서 선물로 가져온 것이었는데 자고 일어난 탓에 구겨져 있어요. 파파, 그녀가 중얼거리며 제 무릎에 올라와요. 저는 그녀를 꼭 안고 작은 몸이 제 몸에 닿는 느낌을 받아요. 하준이는 언제나 연약했어요. 특히 그녀가 태어난 겨울은 매우 추웠고 그때 병원조차 난방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지혜 씨가 아침 준비를 마칠 때쯤 전기가 나가요.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이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지혜 씨는 부엌 서랍에 있는 비상용 촛불을 켜고 우리는 깜빡이는 불빛 속에서 계속 식사를 해요. 그때 들리는 소리는 숟가락이 그릇을 긁는 소리와 외부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웅성거림 뿐이에요. 그 후 진수가 결국 식탁에 앉아요. 그의 교복은 깔끔하게 다려져 있고요. 그는 언제나 책임감이 강했어요. 어릴 때부터 어떤 실수나 불순한 행동이 우리 가족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오늘 학교에서 당회의가 있어요. 진수가 조용히 말해요. 최고 지도자님의 최근 업적에 대해 배울 거예요. 저는 지혜 씨의 손이 죽을 쥔 채로 더 꽉 쥐어지는 걸 봐요. 그러니 업적이라는 것은 대개 새로운 제약이나 더 많은 규칙을 의미하죠. 우리는 그 어떤 발표에서도 그 이면을 읽을 수 있어요. 아침을 마친 후 저는 지혜 씨와 함께 설거지를 도와주고 아이들은 하루를 준비해요. 물이 또 다시 약하게 나와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겨우 흐를 정도예요. 우리는 물을 아껴서 용기에 담아요. 언제 물 공급이 완전히 끊길지 모르니까요. 부엌 창문을 통해 보면 저 멀리에는 최고 지도자의 거대한 동상이 보이죠. 그 동상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려는 목적이겠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가슴에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요. 매일 아침 사람들이 그 동상 아래에 모여 꽃을 놓고 절을 해요. 여기서 보면 그 사람들은 마치 작고 여린 개미처럼 강제로 배운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봄날인데도 아파트 안이 평소보다 더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난방이 몇 달째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수리공은 부품이 없다며 고쳐줄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집안에서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지내요. 거실에는 정부에서 승인한 행사에서 찍은 가족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어요. 최고 지도자님의 얼굴이 그려진 배지를 달고 있는 모습의 사진들 말이죠. 진짜 가족 사진들, 우리가 진심으로 웃고 있을 때 찍은 그런 사진들은 바닥에 있는 상자 속에 숨겨두고 있어요. 지혜 씨가 제 서류 가방을 들고 다가와요. 지난 10년 동안 매일 들고 다닌 그 서류 가방이에요. 그녀의 손끝이 제 손에 닿으면서 걱정스러운 눈빛이 담겨 있는 걸 봐요. 오늘은 조심해요. 그녀가 말해요. 아침마다 그녀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둘 다 그 말이 진짜로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아요.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누구를 믿을지 조심해요. 나가기 전에 다시 하준이를 확인해요. 오늘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얼굴이 창백해요. 제가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기가 느껴져요. 점점 열이 나는 게 느껴져서 가슴이 조여와요. 북한에서 아프면 위험해요. 약을 구할 수 있다 해도 말이죠. 병원에는 기본적인 물품조차 부족하고 좋은 의사는 매우 드물어요. 저는 집을 나서며 재킷을 고추 쓰고 최고 지도자님의 얼굴이 그려진 배지를 달아요. 엘리베이터가 또 고장나서 계단을 내려가며 이웃들과 마주쳐요. 그들은 예의상 고개를 숙이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모두 똑같아요. 조심스럽고 조용히 언제나 발걸음을 살피며 살아가요.
밖에 나가니 아침 공기가 상쾌하고 길에는 이미 사람들이 일터와 학교로 향하고 있어요. 군용 트럭이 지나가고 기둥에 달린 스피커에서 애국적인 음악과 발표가 울려 퍼져요. 평양에서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저에게는 오직 하준이의 따뜻한 이마와 뭔가 변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맴도는 하루예요. 하준이가 병원에 왔던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딸이 열에 떨고 있는 모습과 그냥 소금물만 주세요 라는 의사의 무책임한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잠든 가족의 고요한 숨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는 북한을 탈출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족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면서도 동시에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만약 우리가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히면 우리는 모두 죽을 거였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도요. 정부는 우리와 연결된 모든 사람을 처벌할 거예요. 그 생각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하준이의 창백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어떤 미래를 살게 될까요? 저는 무역 회사에서 일하면서 몇 가지 유리한 점이 있었어요. 중국과 러시아로 출장 갈 수 있는 특별한 허가증이 있었거든요.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조금씩 정보를 모았어요.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요. 경비가 적은 국경 지역을 알게 되었고 북한 사람들이 탈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알아냈어요. 기차 시간표와 순찰 경로도 기억했어요. 아무것도 적을 수는 없었어요. 그건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담아두었죠. 또한 저는 돈이 필요했어요. 많이요. 우리는 국경을 넘고 중국을 지나는데 도움을 줄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했어요. 그래서 귀중품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팔았죠. 먼저 아내의 금반지, 그녀의 부모님이 주신 결혼 선물을 팔았어요. 그 다음엔 어머니가 주신 옥팔찌를 팔았어요. 하나하나 팔 때마다 우리의 역사에서 한 조각을 잘라내는 기분이었지만 우리는 이 보물을 자유를 얻을 기회로 바꾸고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모든 걸 비밀로 지키는 것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벽에도 귀가 있다고 하잖아요. 정부는 집안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모든 곳에 스파이가 있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요. 가까운 친구들조차요. 매일 아침 저는 충성스러운 척하며 당 회의에 참석하고 우리의 지도자들을 칭찬했어요. 밤에는 아내, 지혜에게 물이 흐르는 소리를 틈타 조용히 계획을 속삭였어요. 가족들에게 탈출 계획을 가르치는 건 마치 위험한 춤을 가르치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연습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했어요. 저는 10대 아들 진수에게는 조용히 걷는 법과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 법을 가르쳤어요. 하준에게는 우리가 특별한 게임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지혜는 우리가 가게 될 길을 외우고 만약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배웠어요. 저는 업무 출장 중에 탈출 경로를 준비했어요. 중국에서는 비밀리에 북한 탈출자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안전한 집에 대해 알려줬어요. 저는 지도를 외우고 남한으로 가는 지하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매번의 대화는 위험했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의 자유를 향한 보이지 않는 다리가 되어줬어요. 국경은 마치 치명적인 미로 같았어요. 전기 울타리, 개를 데리고 있는 경비원들, 숨겨진 카메라들이 있었죠. 가장 무서운 건 지뢰였어요. 땅속에 묻혀있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들. 저는 몇몇 지역에 지뢰밭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길은 탈출 안내자들만 알 수 있는 숨겨진 표지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강을 건너야 했고 저는 그 강을 건널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는데 몇 주를 보냈어요.
제 직위는 다른 유용한 것들을 모을 수 있게 도와줬어요. 저는 따뜻한 옷들을 하나씩 숨겨두었어요. 썩지 않는 음식과 약도 비축했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필요한 서류들의 복사본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남한에 도달하면 난민 신분을 주장할 수 있어야 했어요. 시간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어요. 매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위험했지만 너무 빨리 떠나는 것도 더 위험했어요.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서 저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어요. 가을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했죠. 밤은 어두워서 우리를 숨기기 좋고 날씨는 아이들에게 너무 춥지 않으니까요. 드디어 3달간의 준비 끝에 저는 완벽한 순간을 찾았어요. 10월 15일에는 달이 없을 거였고 저는 경비원들의 순찰 일정을 마음속으로 외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정확히 4시간 동안 가장 위험한 구간을 건널 수 있었어요. 저는 모든 세부 사항을 외우고 있었죠.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어디에 숨고 언제 움직여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요. 탈출 전날 밤 저는 가족들과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범하게 보였어요. 아무도 우리가 떠난다는 걸 의심하지 않도록 가구와 사진을 그대로 두었거든요. 저는 진수가 숙제를 하는 모습, 하준이 인형을 가지고 노는 모습, 지혜가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것이 아이들이 처음으로 살았던 유일한 집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지만 저는 우리의 도박이 너무 큰 것 같다는 무게를 느꼈어요.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죠. 그날 밤 하준이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물었어요. 아빠, 내일 어디 가요? 저는 하준이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우리는 모험을 떠나 내 용감한 딸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을 거야. 손이 떨리며 마지막으로 시계를 확인했어요. 10시. 평양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다가왔고 이제 출발할 시간이에요. 거실에 모인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지혜는 하준의 작은 손을 잡고 있고 진수는 그들 옆에서 키가 크지만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순간을 우리는 속삭이면서 수없이 연습했지만 이제는 실제로 다가왔어요. 기억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평범하게 걸어요. 뛰지 말고. 마치 할머니 댁에 가는 것처럼. 제 목소리는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차분하게 들렸어요. 우리 각자는 작은 가방 하나씩만 들었고 그 안에는 최소한의 필수품들, 음식, 물, 가장 따뜻한 옷만 담았어요. 그 외의 모든 것들, 사진, 추억, 우리의 모든 삶, 우리는 다 떠나야 했어요. 탈출의 첫 번째 부분은 계획대로 진행됐어요. 우리는 조용한 거리를 평범하게 걸어갔어요. 이웃들이 자고 있는 어두운 건물들을 지나면서요. 밤 공기는 차가웠고 모든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 하지만 우리는 계속 걸었어요. 한 걸음씩. 첫 번째와 두 번째 검문소는 쉽게 통과했어요. 저는 당국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경비원에게 미소 지으며 날씨에 대해 짧게 대화했어요. 제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감시 속에서 살아온 수년이 저를 차분하게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세 번째 검문소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곳의 젊은 병사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제 서류를 평소보다 더 오래 들여다보았고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가늘게 떴어요.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린이들과 함께 여행하시나요? 그가 손전등을 들이대며 물었어요. 하주는 눈을 찡그리며 얼굴을 엄마의 코트에 묻었어요. 저는 등에서 차가운 땀이 흘렀어요. 바로 그 순간이 제가 두려워했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작업용 라디오를 꺼냈어요. 이것만이 저를 신뢰받는 공무원으로 표시하는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연습대로 저는 급한 지시를 받는 척하며 경비원이 알아볼 수 있는 공식적인 암호로 정적을 내며 말했어요. 대위님, 죄송합니다만
방금 긴급 지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섞어. 보안 문제로 가족을 즉시 이동시켜야 합니다. 저는 숨을 참고 경비원의 얼굴을 살폈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며 제 진지한 표정과 손에 들린 라디오를 번갈아 봤어요.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짝 물러섰어요. 서두르세요, 동지.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고 시야에서 벗어날 때까지 뛰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 후 우리는 주요 도로를 벗어나 어두운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여기부터가 진짜 위험이 시작된 곳이었어요. 지뢰밭이 우리 앞에 펼쳐졌어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몇 달 동안 연구한 지도를 바탕으로 안전한 경로를 외우고 있었어요. 길을 표시하는 얇은 철사선이 있던 곳을 찾으며 걸었어요. 내가 밟는 곳만 따라요. 제가 가족들에게 속삭였어요. 진수야, 네가 여동생 도와줘. 우리는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내디뎠어요. 들리는 소리는 우리의 고요한 숨소리와 발밑에 부스럭거리는 낙엽 소리뿐이었어요. 몇 분마다 우리는 멈추어서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나 차량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심장이 뛰었지만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강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무너졌어요. 제가 미리 준비해둔 작은 배가 보이지 않았어요. 검은 물이 빠르고 차갑게 흐르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지혜의 얼굴이 실망으로 가라앉는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각자 제가 물에 옮겨줄게요. 제가 외투를 벗으며 말했어요. 물은 차가울 거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저는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두려워 보였지만 저를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물이 처음 발에 닿을 때 1000개의 칼날처럼 차가웠어요. 예상보다 깊었고 가장 깊은 곳에서는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어요. 저는 지혜를 먼저 옮기며 물살이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리려 하는 것을 이겨내야 했어요. 제 근육은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발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집중하며 물속에서 발을 고정하려 했어요. 지혜를 안전하게 건너 보낸 후 저는 다시 진수를 데려왔어요. 그는 떨고 있었지만 아무 소리 없이 저를 따랐어요. 마지막은 하준이었어요. 제 작은 딸은 제 목에 팔을 감고 있었고 그녀의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눈을 감아 아가, 제가 속삭였어요. 금방 끝날 거예요. 하준을 무사히 건넌 뒤 제 팔과 다리는 마치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이빨은 멈추지 않고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아직 쉴 수 없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중국의 안전한 집까지 가야 했어요. 젖은 외투를 다시 입고 가방을 챙긴 후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흠뻑 젖고 떨고 있었지만 살아 있었어요. 자유로웠어요. 거의 다 왔어요. 제가 어두운 언덕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조금만 더 걸으면 안전해요. 저는 하준의 손을 잡고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로 남기고서요.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장 힘든 부분을 넘겼어요. 우리는 국경을 넘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감옥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유로웠어요. 제가 서울을 처음 봤을 때 그 불빛에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거리를 따뜻한 빛으로 채우는데 그 빛이 어둠을 덜 무섭게 만들어줬어요. 평양에서 살던 때는 해가 지면 그림자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울의 모습은 정말 달랐어요. 공항에서 하나원까지 가는 길, 아이들이 차 창문에 얼굴을 대고 바깥을 바라봤어요. 그때 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봐, 하준아, 저 가게들은 하루 종일 열려 있어. 우리가 지나가는 밝은 가게들마다 음식이 가득한 걸 보고 하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몇 달 동안 본 적이 없던 풍경이었죠. 하나원에서 처음 몇 주는 다시 걷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았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부터 지하철을 타는 것까지 모든 게 새로웠어요. 선생님들은 인내심 있게 우리에게 ATM 기계를 사용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은행 계좌를 여는 법이나 언제든 병원에 가는 방법처럼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게 더 어려웠어요. 북한에서는 항상 말을 조심하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데도 저도 모르게 뒤를 자꾸 돌아보게 됐어요. 지혜도 그걸 알아챘어요. 어느 날 저녁 하나원 작은 방에서 앉아 있을 때 지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이 참 위로가 되었죠. 우리 아들 진수는 가장 빨리 적응했어요. 며칠 만에 하나원 직원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걸 도와주고 다른 탈북자들에게 소셜미디어 사용하는 법도 가르쳐줬어요. 저는 그가 마치 그늘 속에서 오랫동안 지낸 꽃이 드디어 햇볕을 받은 것처럼 피어나는 걸 지켜봤어요. 진수는 하나원에서 다른 또래 친구들과도 금방 친해졌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그 웃음은 우리가 북한에서 연습했던 그런 조심스러운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어요. 하준의 건강도 급격히 좋아졌어요. 여기 의사들은 단순히 소금물만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약과 비타민, 건강한 음식을 주었어요. 하준의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아오고 기침도 사라졌어요. 매일 아침 하준은 어제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일어났어요. 어느 날 하준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이제 배 아프지 않아요.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우리 모든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줬어요.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낸 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한국 정부는 우리가 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에서 아파트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 아파트는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던 안정적인 전기와 물이 있었어요. 새로운 집에서 첫날 밤 우리는 다 함께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고 각자의 방을 쓰기엔 너무 신이 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제 북한 사투리는 저를 다르게 보이게 했고 여전히 몇몇 사람들은 편견을 가졌어요.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어요. 한 무역회사에서 저에게 기회를 주었거든요. 저는 중국어와 러시아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저를 채용한 거였어요. 처음엔 주니어 자리에서 시작했지만 전혀 불만 없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양복을 입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어요. 그 일상적인 모습이 정말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지혜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다른 탈북자들을 돕는 상담사로서의 길을 찾았거든요. 그녀의 부드러운 성격과 이해심 많은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돕기에 딱 맞았어요. 어느 날 저녁 지혜가 말했어요. 이제 나는 정말 유용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처음에는 제가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그들이 아는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은 참 강해요. 진수는 컴퓨터 동아리에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하주는 점심시간에 간식도 나누고 쉬는 시간에는 새로운 게임을 배우면서 금방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그들의 한국 친구들은 북한에 대한 호기심은 있었지만 결코 불친절하지 않았어요. 처음 몇 달간은 돈이 정말 부족했어요. 우리는 예산을 짜고 가격이 더 낮을 때 마감 시간에 시장에서 장을 보고 가능한 한 많은 원을 아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배고프지는 않았고 전기가 끊길지 모른다는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신발을 새로 샀거나 처음으로 식당에 가거나 영화관에 가는 그런 작은 승리들이 마치 축하하는 것처럼 기뻤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작은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평양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갇혀있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 불빛은 단순히 밝은 게 아니라 우리 앞에 펼쳐질 모든 가능성에 대한 약속 같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제 드디어 빛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서울 아파트 창문을 통해 아침 해가 쏟아져 들어와요. 평양에서 보던 회색 풍경과는 정말 다른 풍경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이건 고향에서 먹던 옥수수 커피 대신 진짜 커피예요.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졌는지 생각해봐요. 제 새 직장은 강남에 있는 반짝이는 빌딩 15층에 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요. 이곳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누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지 않아요. 누구도 정부에 자신의 이동 경로를 보고하지 않아요. 처음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 사람들이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하고 사진을 찍고 자신의 삶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 하준이가 학교에서 신나서 돌아왔어요. 수학 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너무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녀의 뺨은 건강하게 붉어져 있었어요. 북한에서 알아있던 창백하고 병약한 아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여기서 먹는 좋은 음식과 약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하준이가 이제 저를 안을 때 그녀의 작은 몸에서 에너지가 느껴져요. 아빠, 공원에 가서 축하할 수 있을까요? 하고 말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그냥 외출을 결심할 수 있었어요. 허락도 필요 없고 경비원이 우리 서류를 확인할 일도 없었어요. 진수는 새로운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어요. 처음엔 다른 교육 방식과 첨단 기술에 힘들어했어요. 북한에서는 컴퓨터가 거의 없었고 있었던 컴퓨터도 오래되고 느렸어요. 이제 진수는 태블릿을 들고 수업에 가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얘기해요. 지난주에는 자신이 만든 간단한 게임을 보여줬어요. 그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할 때 제 얼굴이 빛나는 걸 보았어요. 그가 사용하는 영어 단어들, 프로그래밍, 디버깅 같은 것들을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저의 아내 지혜는 북한 탈북자들을 위한 상담사로서 자신의 소명을 찾았어요. 그녀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한국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때때로 그녀가 집에 오면 우리 처음 날들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완전히 채워진 슈퍼마켓에 놀라거나 모든 구석에 있는 커피숍에 혼란스러워하거나 옷가게에서 선택의 폭에 압도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의 눈빛이 우리와 똑같아요. 그녀가 말해요. 꿈속에 들어온 것처럼요. 지난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설악산으로 여행을 갔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여행을 가려면 끝없이 허가증을 받아야 했어요. 여기서는 그냥 차를 싸서 드라이브를 갔어요. 사는 고향에서 보던 것과 비슷했지만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는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었고 어떤 길이든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제한구역도 없고 군사 검문소도 없고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는 군인도 없었어요. 설악산 정상에서 우리는 함께 앉아 지혜가 싸온 김밥을 먹었어요. 하준이는 머리 위로 지나가는 비행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비행기의 꼬리 자국이 파란 하늘에 하얀 선을 그리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는 긴장했을 거예요. 스파이 비행기였을까? 폭격기였을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저 사람들을 원하는 곳으로 실어 나르는 여객기일 뿐이에요. 진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수백 장이나요. 북한에서는 카메라가 엄격하게 통제되었고 대부분의 사진에는 우리의 지도자들의 초상화가 포함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찍을 수 있어요. 산, 절, 우리 가족의 재미있는 표정들, 우리가 먹는 음식들. 이런 간단한 자유들이 여전히 저를 놀라게 해요. 가끔 밤에 저는 여전히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요.
우리가 북한에 돌아간 것 같다고 느껴져요. 그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뼛속에 살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면 에어컨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부드러운 매트리스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해요.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는 걸 보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알아요. 가장 큰 변화는 물리적인 것들, 가득 찬 냉장고, 따뜻한 아파트, 현대적인 편리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내부에서 느끼는 변화예요. 이제 우리는 더 똑바로 걸어요. 우리는 마음껏 생각을 말해요. 우리는 더 큰 꿈을 꿔요. 지혜는 영어를 배우고 있고, 하준이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하고, 진수는 언젠가 자신의 기술 회사를 만들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저요? 저는 자유가 단지 원하는 곳에 가거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가 되는 것임을 배우고 있어요. 어젯밤 우리가 저녁 테이블에 앉아 지혜가 만든 부대찌개를 먹으면서 저는 가족의 얼굴을 진지하게 바라봤어요. 그들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고 북한에서 우리가 느꼈던 끊임없는 긴장감에서 벗어나 자유로웠어요. 하준이는 학교 친구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진수는 최신 컴퓨터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지혜는 두 사람을 보고 웃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자유의 의미구나 생각했어요. 함께 있고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간단한 기쁨, 살아있다는 것. 우리는 여전히 도전이 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문화적인 참조를 이해하고 한국어 억양을 익히는데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이런 도전들은 좋은 도전이에요. 생존의 도전이 아니라 성장의 도전이죠. 매일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른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또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평양의 창가에 서서 탈출을 꿈꾸던 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보였어요. 그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희망 속에서 살아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죠.